자,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이제 표준입니다. 표준. 그래서 표준은 사물 인터넷 국제 표준을 우리가 만족하죠. 어제 배우셨잖아요. 한번 복습 한번 할까요? 표준은 그러면 국제 표준인데 국제 표준은 크게 세 가지죠. 자, ISO 번역이죠. ITU 통신이죠. IC 전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준들을 우리가 잘 보는 건데, 여러분 월요일 날도 공부하시고 화요일도 공부하셨지만 뭐 원에만 그죠?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뭐 원 M2M 참 죄송합니다. 원 M2M 뭐 OCF 뭐 이런 것들 나오죠. 그래서 뭐 제조업 중심으로 하는 디바이스 중심의 표준화가 있고, 또 통신 사업자 중심으로 하는 표준화가 있고, 또 하나는 이걸 갖다가 이제 국가적으로 하는 표준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표준들이 다 연결되죠. 그래서 OCF 장치란 말은 뭐냐, 디바이스 중심이라는 거죠. 디바이스 중심. 그래서 디바이스가 엄청나게 많이 연결되니까 이거 어떻게 표준할 거냐, 이제 그런 개념들이 여기 우리가 사용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뭐 로라라고 하는 건데, 로라는 2016년에 그 SK텔레콤이 5G 망을 깔면서 바로 깔았죠. 그래서 이게 이제 활성화됐는데, 최근에 제가 정보를 보니까 로라가 점점 시장에서 좀 사라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정태복 교수님 강의를 듣다 보니까 뭐 로라망을 써야만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또 어떤 전문가들은 로라망이 사양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안 써도 된다 그런 이야기 했는데, 결국은 정태복 교수님 강의를 요약해 보면 하기 전에 기술적인 걸 전부 다 검토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말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에 도입한다 하면 과연 노라망을 써야 될 건지 뭐 MBI도 써야 될 것인지 그것들 한번 좀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플랫폼 사업자를 위한 원 M2M 뭐 TTA라든가 이렇게,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국가 표준이라고 그러죠. 국가 표준. 그래서 우리가 단체 표준이라고도 하는데, 이런 표준을 우리가 잘 보면서 표준화를 진행해 나가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큰 틀이 이런 틀이 나옵니다. SPD 표준에서는 이렇게 원 M2M, OCF 뭐 이런 표준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HTTP, COP, 그 다음에 뭐 Security에서 DTLS, TLS, 그 다음에 6 Low, 그 다음에 3GPP, 뭐 BT, 와이파이, 지그비 이런 것들이 있고, 표준화 단체에서 이런 것들이 있다 하는데, 요걸 우리가 잘 살펴봐야죠. 근데 이런 것들이 계속 이렇게 발표되고 이게 하기 때문에, 어제 제가 이제 최용식 교수님 강의를 다른 스케줄 때문에 다는 안 듣고 중간중간에 들어봤더니 굉장히 다양한 말씀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잘 이렇게 이해하시면서 보게 되면, 만약에 또 강의를 못 들으셨다면 이 교재 받으셨으니까 교재 보시면서 내용이 어떤 거 있는지 한번 이렇게 점 찍어 보시면 좋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 국제 표준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를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우리가 정책을 입안하기 위해서는 법률, 정책, 표준이라고 하는 걸 꼭 우리가 가지고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 하나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공부하다 보니까 깜짝 놀랄 만한 사실 하나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정보하고 통신이 융합된 게 국제 표준이 만들어졌더라고요. 그 표준이 뭐냐? 1984년에 바로 OSI 7계층이 만들어진 겁니다. ISO 7498 리퍼런스 모델이라는 건데, 이게 뭐냐면 다른 말로는요 OSI 7계층이에요. OSI 7계층은 서로 다른 정보 시스템과 정보 시스템이 통신하려고 하면 7개 계단을 만족해야 된다. 7개 계단을. 그래서 첫 번째 계단이 뭐냐? 선로입니다. 선로. 두 번째 계단이 전송이고요. 세 번째 계단이 교환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계단이 단말 장치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세션 계층이라고 하고요. 여섯 번째는 표현 계층이고, 일곱 번째는 응용 계층인데, 지금 여기 그림을 보시면 1번부터 4번까지는 통신 계층의 전달 계층으로 우리가 보는 거예요. 전달 계층으로. 통신 전달 기능. 그 다음에 5번부터 7번까지는 정보 처리 기능이라 해서 정보 처리죠. 자,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1984년에 이 표준이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됐죠? 80년대에 행정전산에서 91년에 6대 전산망이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2004년 이때쯤에 뭐가 나왔죠? 31개 과제를 만들어 가지고 결국 세월 시스템과 온나라 시스템 만들어졌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전산하고 정보화가 통합되기 시작한 게 뭐냐? 바로 OSI 7계층에 의해서 통합되기 시작했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통신과 정보가 통합된 것은 딱 한말로 표현하면
국제 표준인 ISO 7498의 OSI 리퍼런스 모델에 의해서 84년부터 꾸준하게 종합화되고 통합화되고 융합돼서 결국 2020년에 지능정보 사회로 바뀌었다 그런 얘기죠. 다시 말하면 지난 30년 동안에 바로 여기서 말한 ISO 7498의 표준화에 의해서 지금 연결돼 왔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런데 이 그림을 우리가 IT, CT, ICT라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자, 그렇게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IT는 이게 전산화 개념이죠. 5, 6, 7계층이에요. 그 다음에 CT는 뭐냐? 1, 2, 3, 4입니다. 그쵸? 1, 2, 3, 4. 근데 요거는 없었어요. 근데 우리가 지식정보사에서 ICT 활용이 있었어요. 활용. 자,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했던 IT, CT, ICT로 발전되면서 결국 ISO 7498의 리퍼런스 모델에서 결국 지식정보사회가 이루어진 거구나. 그럼 미래 사회는 뭐냐? 밑에 하나 채워야 됩니다. 이게 바로 디바이스 계층이죠. 디바이스 계층. 디바이스 계층. 그리고 관리 기능, NMS 기능, 세큐리티 기능. 그걸 추가시킨 게 바로 뭐냐? 2012년에 IoT 리퍼런스 모델이 나옵니다. 이거는 국제 표준이에요. 근데 ITU-T에서 만들었어요. 아까는 뭐죠? ISO. 자, 세계 표준은 세 가지죠. 어제 책에서 배웠잖아요. 첫 번째 ISO, 두 번째 ITU, 세 번째 IEC. 그게 3대 표준화기거든요. 보험용 ISO, 전산을 포함해서. 통신 ITU, ITU-R은 라디오, 무선, ITU-T는 유선, IEC는 전기입니다. 전기. 그래서 ITU-T에서 IoT 리퍼런스 모델. 그러니까 원래는 무선 망인데 T에서 만들었다는 거죠. 언제 만들었다고요? 2012년 Y2060이라는 표준을 만든 겁니다. 이걸 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 TTA에서는 2013년에 한국형 모델로 바꿨어요. 바꾼 게 다른 게 아니죠. 영어로 되어 있는 거를 한글로 바꾼 거예요. 영어로 되어 있는 걸 한글로 바꾼 겁니다. 우리가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국제 표준에 맞게끔 우리가 기술을 개발해야 되고 국제 표준에 맞게끔 제품을 생산해야 되고 그 제품 생산을 가지고 엔진 해가지고 우리가 구현해야 우리나라에서 했던 그 실적을 가지고 전 세계로 나갈 수 있는 거죠. 자, 최근에 공부하다 보니까 K 엔지니어링이 전 세계를 주도한다 이런 말씀 하신 분이 계십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막 가슴이 뛰더라고요. 저는 평생을 엔지니어로 살았잖아요. 근데 K 엔지니어링은 처음 들어봤어요. 근데 K 엔지니어링이 전 세계를 지배한다는 겁니다. 그게 핵심이 뭐냐? 할 일을 잘하는 거야. 할 일을 잘해. 두 번째는 전체적인 걸 봐. 전체적인 거. 전체적인 거 봐. 전체적인 거. 그냥 네 할 일만 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전체를 보는 눈을 가져야 된다.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44년 동안 엔지니어 활동하면서 이런 비전을 갖는 것 자체가 너무나 행복합니다. 여러분, 제 경험을 토대로 해서 후배를 육성해서 후배들은 전 세계를 품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죠. 그게 K 엔진이 전 세계를 선도하는 그런 국가가 되는 거죠. 저는 그런 초성교육을 하고 싶어요. 그 핵심이 뭐냐? 결국은 전체로 보면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업관리 능력입니다. 일명 프로젝트 능력, PM이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도구입니다. BI입니다. BI, 3D CAD죠. 그 다음에는 중요한 게 국제 표준입니다. ISO죠. ISO. 우리가 ISO 9000, 9001, 14001, 45001 이게 다 필요하거든요. 옛날에 이게 필요 없었어요. 왜? 우리나라에서만 마음대로 하니까. 근데 전 세계로 나가려고 하면 국제 표준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정리하면 1984년에 나왔던 바로 OSI 7계층에서 떨어져 있던 전산화와 정보화가 통합돼서 IT와 CT가 만나서 ICT가 된 것처럼 2012년에 나왔던 ITU-T의 Y.2060이라고 하는 리퍼런스 모델은 앞으로 30년 후에 지능정보 수용에서 우리나라의 모든 것들을 다 연결시켜서 오토노머스 체계로 만들어서 사랑스러운 나이족 대한민국을 바로 선진국으로 만드는 그런 표준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가슴이 뛰잖아요. 자, 이걸 영어로 냈는데 요거를 한글로 바꾸면 이겁니다. 우리가 봤던 거예요. 디바이스, 네트워크, 플랫폼, 서비스. 자, 그런데 NG의 입장에 보게 되면 이 서비스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우리가 할 일은 뭐죠? 결국은 요 세 가지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IoT 리퍼런스 모델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디바이스와 네트워크와 플랫폼을 4개로 노드를 정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요 그림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SPND, NMS, 세큐리티를 참조 모델로 만들어서 결국 정부 정책을 만들었다. 자, 이게 이제 좀 발전되면 우리가 공부했던 지능정보기술들이 다 여기 접목입니다. 자, 보시면 자, 우리가 통신망에서는 뭘로 발전됐죠? 제가 통신망 발전 말씀드렸잖아요. 유선통신망, 이동전화망, 그 다음에 인터넷 통신망, 방송망 통합 말씀드렸죠? 근데 거기에서 추가된 게 뭐냐? IoT. 그게 지능정보기술이잖아요. 사물인터넷. 추가된 게 뭐죠? 5G and 6G잖아요. 그게 이거잖아요. 두 번째 플랫폼은요. 아까 제가 그런 그림이 뭐 이야기하면 SEM, EIS, 그 다음에 뭐죠? 데이터 웨어하우스, DRM, 그 다음에 SCM, ERP, CRM, 그 다음에 KMS, 그룹웨어, EIP 그것들을 하나로 묶은 플랫폼이라고 했죠. 이 플랫폼이 뭐가 추가되거냐? C, 이게 클라우드가 되고요. 요 P가 뭐냐? 플랫폼이고요. B가 블록체인이고 B가 빅데이터고 A가 인공지능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추가된 거죠. 플랫폼 안에가.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해요? 오토노머스가 돼요. 오토노머스. 목표가 오토노머스라니까. 자율적이라니까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산업을 스마트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스마트 산업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 스마트 ICT를 여기다 추가해야죠. 실시간으로 정보를 수집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까지 공부했던 지능정보 여기다 제가 마킹을 해놨어요. 이거를 구현하는 게 우리가 하는 정부 사물인터넷 가이드라인 얘기한 사물인터넷 기본계획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추가적으로 보안 기능이 들어야 됩니다. 보안 기능. 그래서 국가정보원의 보안 가이드라인을 접목하고 더 나가서 망관리죠. 망관리. NMS인데 NMS는 기본적으로 구성관리, 기능관리, 성능관리, 고정관리, 통계관리인데 앞으로는 뭐가 되냐? 이제는 사람이 유지관리 하지 않아요. IoT에서 실시간으로 정보를 수집해가지고 지 스스로 해버려요. 이걸 아까 영어로 오토노머스란 말을 썼어요. 그런데 유지 관리에 초점 맞출 때는 이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 애지정비랍니다. 애지정비. 영어로 predictive maintenance. predictive maintenance란 말을 써요. predictive. 미리 알아가지고 누가 IoT 그걸 이용해서 미리 알아서 고장 유무를 알려가지고 관리자가 알려주는 그런 컨셉으로 바뀐다는 거죠. 아, 이건 너무너무 진짜 기가 막힌 거예요. 자, 이런 컨셉들을 우리 도시 공간에 접목하도록 정책을 위반한 것이 지금 강의를 들으시는 우리 지방자치 공무원님들의 역할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비전이 돼야 되고 사명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만들면 저는 NGO로서 수주해가지고 그걸 구현하는 역할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국제 표준인 ITUT의 IoT 리퍼런스 모델을 가지고 수직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수평으로 펼쳐본 것이 바로 사물인터넷 가이드라인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자, 그랬더니 자, 여기 보시면 디바이스 D죠. 자, 게이트웨이라는 게 갑자기 튀어나왔어요. 네트워크 서버, 네트워크 있죠. 그 다음에 응용 서버, 관리 서버 나오고 여기는 뭐가 없어요? 자, 응용 서버, 관리 서버는 플랫폼이에요. 서비스가 없어요. 서비스. 아까도 말했죠. 서비스는 우리가 관여할 게 아니라는 거죠. 이미 그거는 정부에서 이걸 해라 하면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할 역할은 뭐냐면 그 인프라를 까는 거죠. 디바이스와 네트워크와 플랫폼이죠. 그래서 저는 이걸 갖다가 통신의 3대 구성, 통신 시대 3대 구성입니다. 현장 전달 센터, 현장 전달 센터, 현장 전달 센터 이렇게 말해요. 현장 설비, 전달 설비, 센터 설비를 가지고 우리가 서비스를 구현하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센터 설비는 뭐예요? 응용 서버, 관리 서버죠. 이게 다른 말로 뭐죠? 플랫폼이에요. 플랫폼. 자, 현장 설비는 뭐예요? 디바이스예요. IoT 칩이에요.
칩. 네, 여러분 보십시오. 자, 우리가 통신망을 구축할 때 센터 설비나 현장 설비는 간단해요, 간단하네. 간단해요. 예를 들어서 현장에 사거리에다가 CCTV 카메라 설치한다. 사거리 가가지고 측정해서 아 여기 전기 제대로 들어오고 통신망 들어올 수 있겠다. 그럼 거기다 CCTV 카메라 설치하면 돼요. 센터 설비 하나뿐이 아니니까 이것도 딱 중앙에다가 가장 투자비에 적게 되는 딱 잡으면 되죠. 시청 옆에다 잡으면 되잖아요. 관리 편하게. 그러면요, 우리가 통신 시스템의 구성력 세 가지 중에서 현장과 센터와 전달 있을 때 현장하고 센터는요 굉장히 쉬워요. 복잡한 건 뭐냐? 전달입니다. 그러면 전달은 결국 아까 우리가 기관망도 이야기하고 접속망도 말하고 센서망도 이야기했는데 그거를 좀 펼쳐서 보자. 그래서 보면 게이트웨이 네트워크 서버가 바로 네트워크를 확장 개념에서 나온 겁니다. 자, 그러면 3요소죠. 디바이스, 네트워크, 플랫폼. 서비스는 안 보이잖아요. 서비스는 안 보여. 이거는 뭐예요? 그냥 정부 정책 과제를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방범방정을 하겠다. 그러면 요 세 가지만 하면 되죠. 방범방정 이미 서비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근데 교통을 하겠다.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정부 사무처 가이드라인은 표준에 나와 있는 SPND가 수직이라 하면 여기서 나온 디바이스와 네트워크와 플랫폼은 수평이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기억하면 돼요. 서비스는 빠졌다. 그리고 수평으로 펼쳐놨다. 세 번째는 뭐죠? 네트워크 전달 계층이 복잡하기 때문에 전달을 게이트웨이와 네트워크 서버로 나눠놨다. 자, 그러면 네모난 박스를 우리가 로드라면 로드란 말은 뭐죠? 정보의 송신과 수신하는 장소를 말해요. 정보의 송수신하는 장소를 로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로드와 로드를 연결한 건 뭐죠? 링크라 링크. 그 링크가 뭐냐? 통신망이에요, 통신망. 자, 그러니까 결국 기본적 구조는 인프라 구성은 디바이스, 네트워크, 플랫폼인데 복잡한 게 네트워크이에요. 네트워크를 두 개 나눠서 게이트웨이 네트워크 서버로 나눠서 네 개를 로드로 만들어 놓고 그 로드와 로드를 연결한 거를 싱크라고 하는데 링크라고 하는데 그 링크가 바로 통신망이다. 그런 이야기죠. 아, 이건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자, 그래서 디바이스 네트워크이죠. 디바이스 네트워크. 자, 결국 게이트웨이하고 디바이스는요. 디바이스 네트워크. 자, 이거는 유선이니까 무선이에요. 완전 무선이에요. 이게 센서 통신망이니까. 그럼 이거는 뭘까요? 여러분 공부하신 대로 LOWPN, 그다음 LPWA 그런 거죠. 자, 백홀은 뭐냐면요. 백홀이란 말은 유선과 무선이 혼존합니다. 유선과 무선이 혼존해요. 같이 존재해요. 백엔드는 뭐냐면요. 이건 유선 통신망이에요. 유선 통신망. 엔드란 말은 끝단이다. 끝단. 거기는 유선으로 가야 돼. 왜? 신뢰성을 높여주려니까.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말할 때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요. 결국 우리가 IoT 통신망 깔 때는요. 게이트웨이라는 게 추가되는 거죠. 그러니까 로라를 봐도 로라 게이트웨이 따로 있잖아요. 네트워크 서버가 있고. 그러니까 네트워크 서버는 한마디로 말해 여기에 뭐 로라도 있고 뭐 와이파이도 있고 다양하잖아요. 3G도 있고 4G도 있고 5G도 있고 그것들을 연결하는 연동장피가 네트워크 서버입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통신망을 다 받아 유선이든 무선이든 다 받아 처리할 수 있는 게 네트워크 서버란 거죠. 그래서 디바이스와 게이트를 연결하는 걸 디바이스 네트워크, 게이트웨이가 네트워크 서버 연결하는 백홀 네트워크, 네트워크 서버와 응용 서버 연결하는 백엔드 네트워크이다 라고 가이드라인을 정해줬습니다. 이 그림이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가이드라인의 의미를 꼭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디바이스부터 소개하겠습니다. 디바이스는 아까 지나갔는데, 자, 디바이스는 기본적으로 뭐냐면, 요거는 이제 설명드렸던 거고요. 자, 이겁니다. 여기 보시면 센서 모듈이 센서. 원래 디바이스 목적은 정보를 수집하는 거잖아요. 이거 하려고 하면 뭐가 필요해요? 에너지가 필요해요. 에너지가. 그래서 에너지 저장 모듈이 있는 거예요. 전지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전기를 공급해 줘야 돼요. 전력관리 모듈이 있었죠. 다시 말해서 이 센서 안에 작은 전지를 집어넣는데 전지가 10년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증명은 안 됐죠. 이게 이제 설치된 거면 2017년부터 시작했으니까 10년은 아직 안 됐잖아요. 5년뿐이 안 됐어요. 10년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목표는 그겁니다. 물론 그 전에 새로운 기술이 나와서 바꿀 수는 있죠. 자, 더 중요한 거는 통신 모듈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요. 우리가 IoT 디바이스에는 네 가지 기술이 들어간다. 첫 번째 뭐죠?
감지하는 모듈. 이건 컴퓨터 칩이죠, 칩. 그다음에 에너지 절장 모듈. 우리가 전지 배터리가 필요한 거죠. 그다음에 에너지 관리 기술, 전력 관리 기술. 그다음에 더 가서 여기서 RF 모듈이랑 송수신 기능이죠. 무선으로 송수신하는 그 네 가지를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IoT 디바이스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칩, 전지, 전지 관리 기술, 송수신 기술을 가지고 있는 말은 이거를 그 USN에서는 이걸 MEMS다 그렇게 말합니다. MEMS. 자, 그다음에 게이트웨이는 뭐냐면 프로토콜을 바꿔주는 겁니다. 프로토콜 바꿔주는 거예요. 프로토콜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토콜 변환형인데 아까 보면 7개 기능이 있어요. 7기능. 보시면 사물 간에 연결하고 메시지 교환한다. 그 다음에 수집하고 처리한다. 다양한 네트워크 프로토콜 간의 변환 기능이 있다. 사물 디바이스 관리하고 자원 관리하고 자, 플랫폼 관리하고 보안 기능을 담당한다. 그래서 여기는 유선 통신망과 무선 통신망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그 게이트웨이다. 게이트웨이란 말은 원래 서로 다른 통신망과 통신망을 연동하는 장치고 OSI 7계층도 아니면 OSI 7계층까지 연결시키는 그런 장치를 게이트랍니다. 자, 네트워크 서버입니다. 네트워크 서버는 서로 다른 통신망과 망을 연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종 디바이스와 연결을 지원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 첫날 정태욱 교수님한테 배웠던 그 뭐 MQTT, 뭐 POP, 뭐 HTTP는 그냥 우리 TCP/IP에서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이런 기술들이 다 어디에 들어가냐? 네트워크 서버에 들어가는 기술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봤던 MQTT나 POP 많이 쓴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TCP/IP 프로토콜 쓰다 보니까 TCP에서 동작하는 것, 그다음에 UDP에 동작하는 것, 그게 바로 이제 MQTT하고 COP 이런 것들이죠. 기본적인 이제 인터넷 용할 때는 HTTP를 그대로 쓰는 거고요. 자, 아무튼 서로 다른 디바이스 간의 연동을 지원하는 기능이 바로 네트워크 서버 기능이다. 그래서 로밍까지 다 지원한다는 거고요. 자, 네트워크 서버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네요. 네트워크 연동 기능에서 데이터 교환을 표준으로서 프로토콜이죠, 프로토콜. 이거 배우셨잖아요. MQTT하고 COP.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디바이스 관리하는 기술입니다. 게이트웨이 프로토콜이고요. 이거는 통신망이죠. 로라망이라든가 LTM이라든가 NB-IoT, 지그비, 블루투스, 와이파이. 아마 앞으로 많이 쓸 거는 지금 보면 와이파이는 많이 쓰겠죠. 우리 행정기관 공공 와이파이 많이 됐으니까. 그 다음에는 로라는 점점 시장에 사라진대요. 요거는 이제 지금 도입할 때는 조금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되겠죠. 2017년부터 시범 사업할 때는 로라망을 썼을 때 가장 이제 저렴하게 했는데 그 생태계가 살지 않는답니다. 생태계가 살지 않으면 시장에서 페이드아웃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그 통신 사업자만이 갖고 있는 LTM이나 NB-IoT 쪽으로 갈 것이다 하게 추정하는 사람도 많고 지급이나 블루투스는 점점 사라질 거고 블루투스는 많이 쓰고 있죠. 여러분 뭐 저는 뭐 스마트폰 거의 쓸 때 이어폰을 거의 꽂지 않거든요. 근데 보통 다니는데 보면 전부 다 그 달팽이관을 쓰고 다니는 그게 전부 다 블루투스를 이용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이 쓰는데 이것이 바로 이기종 단말 장치 연결한 네트워크 서버의 기능이다라고 우리 가이드라인에 언급이 됐습니다. 자, 그다음에 관리 서버입니다. 관리 서버는 말 그대로는 디바이스 관리죠. IoT 디바이스 관리. 그래서 디바이스 관리하는 기능 보면 여기 보면 7가지죠. 통합 관리, 뭐 디바이스 서비스 API, 어플리케이션 프로토콜 인터페이스죠. 그다음 응용 및 서비스 관리, 통신 제어, 그다음에 기기 등록, 그다음에 뭐 프로비저닝, 그다음에 디바이스 생명 주기 관리. 이게 이제 설치되어서 이제 하는 것들. 그다음에 또 하나 축을 보게 되면 이쪽으로 오시게 되면 다음 편이 나오죠. 이렇게 데이터 분석 기능, 데이터 수집 및 검증 기능, 그다음에 기관 간에 연동하는 기능들이 관리 기능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기본적 컨셉이 정의되어 있는 건데 이것들은 우리 가이드라인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보시면 돼요. 중요한 건 뭐죠? 자, 디바이스, 게이트웨이, 네트워크 서버, 그 다음에 관리 서버 또는 응용 서버로 구분되어 있다. 응용 서버는 서비스 연관되기 때문에 여기 설명을 안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네트워크를 보게 되면 첫 번째가 뭡니까? 자, 디바이스와 게이트웨이 하는 네트워크를 디바이스 네트워크이다. 색깔 표시해놨죠. 그래서 이거는 주로 무선 통신망인데 주로 저전력 광역 통신망. 그렇죠? 그 다음에 근거리 무선 통신망. 그러니까 요거는 근거리 무선 통신이니까 100m까지 간다고 보시면 되고
100m 한 10m죠. LPW는 10km. 이게 1000배 차이나 1000배. 어마어마한 차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데이터량이 적고 그런다는 거죠. 왜냐하면 저전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이렇게 비교가 되겠죠. 비면허대요. 여러분들이 월요일날 많이 수업 들으셨잖아요. 면허대요. 그래서 면허대역은 통신사업자의 그 장비를 이용해서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것들은 이제 계속 발전하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그런 말 하더라고요. 가능하면 노라망이나 시급박스는 망했대요. 아예 이제 없어졌대. 페이드아웃 돼버렸고 노라도 사라질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 계신데 그런 기술적인 트렌드를 보면서 이렇게 기술 트렌드라는 거는 공무원들은 편하잖아요. 전문가들 초빙해서 설명 들으면 되죠. 저는 이제 큰 트렌드 말씀드렸고 더 디테일한 것들은 해당 전문가들이 있거든요. 아마 여러분 아시겠지만 필요하시면 여기 이제 우리 강의 나오신 분 중에서 김희철 대표가 계시는데 그분은 이동통신 전문가십니다. 아마 나중에 한국판 뉴딜과 초지능 연결망 할 때 그분 강의를 하시는데 그 강의도 한번 들어보면 좋고요. 아니면은 그분을 좀 소개받아서 나중에 한번 이렇게 자문을 받아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그분도 굉장히 이 로라망하고 또 LTE에 대해서 잘 아시더라고. 저도 이제 강의 들어봤는데 그분만큼 더 잘한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분들을 여러분이 이제 소개받아서 하면 되겠죠. 자, 어찌됐든 디바이스 네트워크에서는 무선 통신망으로 근거리 무선 통신망이 있고 장거리 무선 통신이 있고 또 하나 나누면 비면허 대역이 있고 면허 대역이 있다. 비면허 대역은 돈 안 들이고 싸는 주파수를 말하고 면허 대역은 돈을 주고 사는 주파수 대역을 말한다. 그래서 통신 사업자가 제공하는 그 디바이스 네트워크는 면허 대역이고 그냥 우리가 자가망으로 구축한 것은 비면허 대역이다. 근데 우리나라는 노라가 2016년 깔리면서 공공기관에서 초기에 투입비를 줄이기 위해서 노라를 많이 써가지고 현대에 이루고 있다 하는 것들이 지금까지 나와 있는 정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더 근거로 가게 되면 지금 이거는 이제 많이 쓰고 있는 게 이제 주로 블루투스를 많이 쓰고 있죠. 전송거리는 거의 10m라고 여기는 뭐 100m까지 지금 확장해 놨는데 물론 이제 표준으로 보면 이제 10m, 100m 가능하지만은 주로 많이 쓰는 건 10m죠. 블루투스 쓸 때 이게 너무 많이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와이파이.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김희철 그 대표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블루투스나 와이파이는 많이 이용하지만 나머지는 시장이 점점 사라질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게 있구나. 이게 바로 LOWPN입니다. 아까는 뭐죠? LPWAN. 장거리. 이거는 근거리. 자, 백월 네트워크는요. 여기 보시면 유선에서는 NAN, 이더넷 방식이나 전용회선을 쓴다고. 전용회선. 행정망이나 행정망은 아까 제가 3대 전산망 통합했다 그랬죠. 상용망은 통신사업자망을 말한 거죠. 그 다음에 무선에서는 3G나 LTE, 와이파이, 마이크로웨이브, 무선 중계. 여기는 이제 TVWS란 말은 화이트 스펙트럼인데 이거는 뭐냐면 방송용 주파수로 사용하는데 쓰지 않는 주파수 되어 있어요. 그걸 갖다가 우리 할당받아서 한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백홀 네트워크는 유선 통신망과 무선 통신망으로서 이루어진다. 어느 구간에서 게이트웨이와 네트워크 서버 구간에서.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백엔드 네트워크는 이거는 완전 유선 통신망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중앙 서버 간 다량 대용량 데이터를 전송하는 기간망의 백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기간 통신망이라고 이거는 거의 광통신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속이고 고신뢰성을 구성하기 때문에 바로 유선 통신망을 통해서 우리가 사용하게 된다. 그래서 이런 구성을 가지고 가이드라인에서는 이런 그림을 하나 그려드렸어요. 이런 그림도 잘 보시게 되면 우리가 지금 행정망에 쓰고 있는 모든 통신망을 다 적용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뭐죠? 4개의 노드, 3개의 링크. 4개의 노드, 3개의 링크. 자, 4개의 노드가 뭐예요? 디바이스, 게이트웨이, 네트워크 서버, 관리 서버. 그 다음에 네트워크에서는 디바이스 네트워크, 백홀 네트워크, 백엔드 네트워크이다. 그렇게 보고 그 그림을 그려놓는 겁니다. 그러면 이 그림을 가지고 도입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래가지고 만든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이 중에 하나 고르란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기 보시면 자체망을 쓸 거냐 그 다음에 우리가 NAN을 할 거냐 상용망 VPN을 쓸 거냐 그러니까 통신사업자망을 빌려 쓰면서 우리가 우리 전용으로 쓰는 VPN 할 거냐 그러니까 랜망 자체망 뭐 이렇게 쭉 해서 이런 그림들을 그려놨으니까 이걸 보시면서 우리가 따라 하면 되겠죠.
이것 중에 하나를 골라야 돼요. 여러분 공공기관에 맞게끔. 그 다음에 이제 디바이스나 게이트웨이를 도입할 때는 기본적으로 표준이나 이걸 꼭 만족해야 된다. 어제 표준을 여러분 공부하신 겁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는 이제 그 국내 전파 관계 법률에 대한 제품들이고 더 나아가서 외부에 설치하기 때문에 그 우리가 옥내로 했을 5개로 했을 때 그 자연 환경에서 대신 예를 들면 비라든가 눈이라든가 이거에서 그 물기가 들어오게 되면 디바이스가 파괴되잖아요. 그랬을 때 그런 거에 관한 규정도 다 보시면서 해야 된다라는 게 바로 다음 페이지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5개 설비 경우는 IEC 529 표준에서 IP54라고 하는 그 방진, 방수에 대한 기준을 만족하는지도 살펴봐야 된다라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 가이드라인을 걸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바이스 같은 경우도 여기 보시면 이제 공통사항으로 방송통신설비의 기술에 맞는 규정을 맞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디바이스 역할에서는 센서 통신 모듈이 있는가 없는가, 센서만 있는가 없는가. 아까 우리 디바이스는 4가지였잖아요. 첫 번째 먼저 센서, 전지, 에너지 관리 기술, 송수신 모듈. 그 4가지 맞아요. 그런 것들을 갖추고 있는 점을 봐야 된다. 그러니까 나는 단순하게 그냥 데이터만 모아가지고 통신하겠다. 전지는 나 잘 모르겠다. 그러면 안 되겠죠. 사실.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디바이스 도입할 때는 기준이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자, 인터페이스, 동작, 보관, 온습도. 왜냐면 온도가 너무 높아버리면 반도체는 동작을 멈춰버리잖아요. 주파수 인증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 그러니까 면허되냐 비면허되냐, 주파수 범위, 하향 링크, 전송 채널, 배터리 수명, 무선 출력. 그래서 소프트웨어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다 지원되냐 안 되냐. 디바이스 클래스가 A, B, C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게이트웨이입니다. 해당 디바이스하고 사물 표준은 무선 통신이 되냐 안 되냐. 데이터 송수신하고 네트워크 서버하고 TCP/IP 통신이 되냐. 인터넷이니까 사물 인터넷이니까 TCP/IP가 돼야 되겠죠. 하드웨어 구성 요소, 디바이스 지원 요소 보시면 소프트웨어 지원 요소 보시고. 그래서 그 표준에서는 기본적으로 이런 말을 해놨습니다. 모델을 6개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디바이스, 게이트웨이, 네트워크 서버, 어플리케이션 서버에서 다 자체망으로 할 때는 1번 모델이에요. 그 다음에 와이파이로 쓸 때는 밑에 마지막 6번 모듈입니다. 그죠? 6번 모듈이고 중간에 게이트웨이와 네트워크 서버를 공공망을 이용할, 다시 말해 통신사업자망을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6개 모델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하나를 고르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뭐예요? 기본적으로 제안서 가지고 전문가들 쇼핑해가지고 평가 받으시면 되죠. 여러분이 할 역할은 뭐냐? 그런 것들을 표준을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도입 기준, 이런 기준들이 나와 있고요. 경제성과 타당성. 보통 경제성과 기술성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다음에 설계 고려사항. 여러분들 설계에서는 정태복 교수님한테 일부 배우셨잖아요. 그 다음에 게이트웨이 백월 네트워크, 주요 역할, 그 다음에 플랫폼 도입 기준 나와 있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용량 산정. 그러니까 통신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서비스를 정의하고 구성도를 그리고 수요 용량을 산출하고, 그 다음에 용량을 경정해. 통화량이라고 하죠. 통화량. 그래서 도대체 얼마만큼 데이터량이 필요할 거냐. 시스템 용량이 필요한 거죠. 자, 그래서 이거를 정의할 때 우리가 이제 보통 추대픽 이론에 의해서 이런 값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디바이스 네트워크에서는 데이터가 얼마나 크냐, 빈도수가 얼마나 많으냐. 우리가 내가 읽을 때 10분 간격이 있겠다, 1시간 간격이 있겠다. 그러면 사실은 산불 예방 감시 같은 경우는 거의 실시간으로 읽어야 되잖아요. 10분이면 뭐 다 탑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디바이스에 따라서 바로 데이터 크기나 빈도수를 정해야 된다. 그리고 그걸 계산해 보니까 결국 디바이스의 네트워크 용량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산출하는 방법은 이렇게 정해놨어요. 데이터량이 얼마다, 2바이트 된다 하면 8비트씩 보내니까 전송 시간이 얼마다, 몇 초다 이렇게 나오는 거겠죠. 그 다음에 네트워크 서버 용량, 추대픽 특성이나 연동 구조, 연결 게이트웨이 수, 이런 것들이 정리되고요. 그 다음에 서버, 하드웨어. 이 서버 용량도 보면 지금 TTA 표준에 보게 되면 정보 시스템 용량 산출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도 우리가 잘 이제 정리해서
실제로 우리가 그 관리 서버를 할 때도 도대체 몇 대를 할 거냐. 그러니까 통신용 장비도 뭐 L2 스위치, L3 스위치, L4 스위치, L2 스위치는 그냥 브릿지라고 하는 거고요. L3 스위치는 라우터라고도 이야기하죠. L4 스위치는 로드 밸런싱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설정해야 한다. 그리고 이제 보안 문제 때 방화벽 또는 IDS, IPS 이런 것들 도입해야 되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인터넷 성능에서는 성능은 뭐냐면 시스템을 구성했을 때 현장 전달 센터 갔을 때 인풋이 들어가서 아웃풋이 나올 때까지 그걸 우리가 성능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처리 용량, 통신 용량, 그 다음에 응용 응답 시간, 그 다음에 처리 시간, 처리량, 자원 사용량, 그 다음에 효율성인데 크게 보면 1번과 2번은 네트워크입니다. 네트워크. 통신, 네트워크. 그 다음에 3, 4, 5, 6은 컴퓨터의 성능이에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나중에 제한 요청 쓸 때 여러분들이 명시를 하시면 되죠. 그렇게 정리하면 되고. 그래서 결국 우리나라는 왜 이게 됐느냐. 바로 이겁니다. 80년대는 완전 유선망이었고요. 90년대 중반은 랜망이 깔렸다고 그랬죠. 2004년은 센서 통신망인데 근거리였어요. 근데 2017년 IoT망은요. 바로 장거리가 추가된 거죠. 장거리. 그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완벽하게 이제는요. 유선 통신망과 무선에서 근거리에 10cm 또는 10m, 그 다음에 100m, 1km, 더 나아가서 10km 이게 되니까 이제는 디바이스가 어디 있든지 간에 자유스럽게 연결이 가능하더라. 그래서 결국 센서 통신망, 즉 IoT 통신망이 지금 우리가 도입해야 된다. 그런 점이죠. 이런 이제 그림을 보시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자, 이거를 좀 보이기 좋게 이제 그림을 표현하면 이렇게 근접할 때 좀 더 넓어지면 좀 더 넓어져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결국 무슨 말이냐면 무선 통신 방식에 의해서 전달 거리에 관계없이 통신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사물 인터넷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발전이 RFID부터 시작해서 USB에 지나서 IPS로 지났다는 거죠. 이게 바로 RFID 태그 시스템의 구성도고요. 밑에가 USN, 이게 2006년, 3년에 만들었던 RFID USN 컨셉에 나온 거죠. 그래서 센서 로드와 싱크 로드라는 개념이 나왔다.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RFID 태그 시스템, 요건 USN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요 센서가란 말이 MEMS란 말인데, MEMS는 구성이 센서가 있고 논리회로가 있고 미세기가 있고 액추에이터가 있죠. 그래서 요게 MEMS 센서죠. 센서. 그게 통신 모듈이라고 전원장치죠. 그래서 요 MEMS 통신 모듈 전원장치가 우리가 공부했던 디바이스입니다. 이게 디바이스예요. 이게 디바이스예요. 디바이스. 자, 그 다음에 요건 이제 모델 아까 6가지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하고 있는 거고요. 이게 결론적으로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자체 도입할 때 서비스에 따라서 예산에 따라서 선별해서 구축했으면 좋겠다 하는 권고사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2017년에 그 진안군에서 버스 정보 시스템을 바로 로라망을 깔아가지고 했던 그 사례가 마지막에 도입 그 사례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기타 이제 고려사항에 나오는데 요 분야는 제가 이제 특별하게 좀 정리해놔서 설명드렸고요. 특히 우리가 이제 설계할 때는 정태복 교수님 자료하고 제 자료를 합쳐가지고 보시면 나중에 제안료 쓸 때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 같이 한번 보시길 바라고, 궁극적으로는 우리는 뭐냐, 큰 컨셉이 이렇게 사업 관리를 한다. 사업 관리를. 그래서 기본 계획을 만들어내고 기본 설계를 하고 실설계를 하고 더 나가서 조달 계약을 하고 시공 관리하고 공사 감독, 운영 관리하는 방법을 한다. 그래서 제가 5개씩 키워드를 정리했기 때문에 여러 공무원님들이 이런 주제를 보시면서 바로 이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용역 발주를 하면 저희 같은 엔지니어들이 현장에 가가지고 하나씩 구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ICT, IoT를 공부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난 10년 동안의 지식정보사회 기술인 IT, CT, ICT 기술을 우리가 이해하고 또 앞으로 닥쳐올 지능정보사에서 지능정보기술 5개와 추가적인 바로 한 5가지, 6가지 기술을 우리가 잘 이해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 행정기관, 즉 도시를 똑똑하게 만들어 가지고
바로 스마트 도시를 만들고 그 스마트 도시에서는 스마트 산업이 되고 그래서 우리나라 전 국토가 오토노머스하게 되고 그 오토노머스한 상황을 넘어서서 바로 전 세계에 팔 수 있는 그런 K 엔진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되면 앞으로 10년 후가 된다면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큰 비전을 가지고 ICT, 통신망 구축에 관한 그런 공부를 하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일은 이제 오전에 황창 교수님께서 여러분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메타버스나 이런 개념들을 차분하게 설명드릴 텐데 한번 들어보시면 굉장히 도움되실 거고요. 오후 시간에는 또 유철식 교수님께서 인프라에 관련된 기본적인 설명드리고 마지막 시간에는 제가 스마트 그리드와 스마트 팩토리 또 이제 스마트 시티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방안을 설명드림으로써 여러분들이 우리 행정기관에서 ICT, IoT를 활용한 다시 말하면 통신망을 활용해 가지고 어떻게 스마트 산업을 발전시킬 거냐 그런 큰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번 교육을 기획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잘 경청하셔 가지고 여러분이 하고 계시는 행정의 정책 업무가 효율성을 높이고 고도화시켜서 여러분 지역을 발전시키고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만드는데 여러분의 역할이 필요하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여러분이 정책을 위반하면 저 같은 엔지니어들이 현장에 가가지고 실제로 설계하고 구축을 해가지고 실현해서 우리가 구현하는 다시 말하면 우리 지역을 스마트화시키고 더 나아가서 전 국토를 스마트 국토로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고맙고 감사합니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